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새내기 학부모 교육 콘텐츠를 맡게 된 전문상담교사 김준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교폭력의 이해와 대처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나 우리 아이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게 되는 엄청나게 큰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서 저런 정도의 일들은 나와 좀 관련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좀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해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우리 사이에 있는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아는 사이, 접점이 있는 사이, 친구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내가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경험하기가 쉬운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뜻은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관계의 문제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학교 폭력의 이해와 대처라고 하는 것을 저는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잡아서 부모님들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인데요. 학교 내외에서, 두 번째로는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학교폭력의 정의라고 봅니다. 사실 1번, 2번인 장소 대상만을 제외하고는요, 이 무엇과 어떤 결과의 이 내용들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범죄와 형태가 사실은 거의 동일해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폭력 사건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 경험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교 이전에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즉 이 중학교에서 단순히 이런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것이 이 아이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아이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려줘야 될 것들을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으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사례를 가상으로 좀 구성을 해서 만들어 왔었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꼽은 이유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욕을 하거나 아니면 장난을 쳐서 피해를 입히곤 이랬었을 때, 이유로 장난으로 그랬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다가 이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이름이 특이해서 이름으로 놀렸어요. 처음에는 친구도 야,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했는데 제가 놀릴 때마다 점점 저에게 반응을 안 해줬어요. 어느샌가 저랑 이 친구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도 저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아요. 눈 마주치고 넘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더 어색합니다. 저는 이 친구와 다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두 가지 정도가 좀 제가 생각을 해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 친구는 내가 그 놀렸던 친구와 같이 놀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근데 이 놀고자 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냐면요. 이름으로 놀리기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가 놀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것이 장난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졌는지를 이 아이가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장난이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들은 왜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장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사전적으로는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장난을 하는 이유는요,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나 놀고 싶어하는 재미를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소꿉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저희 상담계에는 저희 놀이치료라고 하는 그런 매체 치료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놀이와 치료를 병행했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을 만드는데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놀이를 가장한 학습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 일단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미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재미를 누가 느낄까요? 보통 이 앞에 서 있던 사례의 아이는 혼자 자기만 재미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장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와 친구가 서로 같이 즐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이 공유가 돼야 돼요. 근데 나만 느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떤 혐오스러운 자극들을 계속해서 나에게 내 눈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친구가 내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게 만든 행동들을 내가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폭력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난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이 한 장 차이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이들은 왜 그런데 장난을 좀 조절을 하지 못할까요? 조절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절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요, 상당히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가늠해보고 신경 쓰는 것들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재미의 욕구를 먼저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예상하는 것들은 조금 뒤로 나중에 생각을 하고, 또한 복잡한 것도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은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장난으로 야단을 맞고 차츰차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맥락을 배웁니다.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요, 그래, 내가 아무리 장난을 칠 때에도 저 사람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내용들을 장난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요.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앞선 사례에서 어떤 것을 원했냐면요, 장난을 쳐가지고 사이가 틀어졌던 아이와 다시 한번 친해지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다시 친해질까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잘못을 너에게 했는지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친해지고 싶다는 것도요, 사실은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와 다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사과를 전하면서 너가 나와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재미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님들께서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황을 수습하는 일에서도 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는요, 저는 왜 장난으로 넘기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장난을 경험을 해서 말을 잘 하지 못했던 아이의 사례를 좀 일부러 가져왔어요. 친구가 제 이름을 장난으로 놀립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번 넘어갔어요. 계속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젠 별로 그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지 않아요. 노는 건 재밌어도 저를 이름으로 막 놀리는 건 싫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분위기도 어색해지고 싫어요. 다들 그렇게 장난으로 노는데 저만 불편하다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것도 더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걸 감당하고 있는 건 저는 어렵기 때문에 그 친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랑 완전 반대의 입장인 거죠. 이런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들을 그냥 감내하고만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하는 이유로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친구와 갈등이 막 생깁니다. 막 그렇게 선을 넘나드는 거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요. 상대방이 장난으로 다가왔으니까 나도 장난으로 그 모습을 응대해줘야 된다라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가 정말 어떤 것들을 어려워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내 불편한 마음들을 표현하게 되면 이 즐거웠던 분위기가 망가질 거야, 친구와 어색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내가 먼저 망가뜨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상황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고요. 계속 끙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내가 AI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 라고요.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부모님과 아는 사이라면 막 얘기해주기도 하고요, 대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꼭 이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반응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선택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반응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어떤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기분 나쁘고 불편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상대방이 장난으로 다가와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요. 나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 상대방이 날 함부로 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 이런 것들은 좀 기분 나빠 라고 자기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나는 나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될 일종의 의무도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은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해버렸던 거였던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는요. 서로 재밌고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복구된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어지는데 이 앞선 친구의 사례에는 내가 이렇게 불편해지는 상황이 다시 복구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망가뜨리는 것들도 힘들었던 거죠. 관계는 얘처럼 만족스럽지 않은 순간도 생기는데요. 우리는 조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 조율의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을 통해서 나는 이렇고 어떤 것들이 좋고 너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라고 하는 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의 마음을 얘기해주는 자기 주장에 대한 훈련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훈련들은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게 되냐면요.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이메시지라고 불러요. 왜 나전달법이라고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주어로 삼아서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인데요. 보통 3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너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 이거에 따라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너가 저번에 내 이름으로 장난을 쳐서 내가 좀 감정이 불편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러웠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해주고 나의 경계를 세우는 작업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는 아이들과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역할 연기를 통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짠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과 연습해볼 필요가 생기는 거겠죠. 아니면 혼자 연습해도 괜찮고요. 상당히 재밌는 점은요. 이 뒤에 있는 얘기들인데요.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시당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전달법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애들끼리 서로 놀리고 욕하게 하잖아요. 교과서에서나 그렇게 얘기하지 애들한테 이렇게 길게 말하고 그러면 무시당하고 찐따 취급당해요. 장난 가지고 호들갑 떤다고 하고요. 별걸 다 정색하고 그러네 하면서 불쾌해요. 그럴 바에 저도 그냥 똑같이 애들이랑 놀리고 욕하는 게 좀 편해요.
그래야 애들이랑 좀 어울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이 사례에서 굉장히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거인지 보이는데요. 뭐였냐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청소년은 또래 집단에서 무시당하지 않은 것이 거의 1순위의 가치로 갑니다. 왜냐하면 또래 집단에서 엮여지는 이제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청소년은 이런 친해지는 과정에서 장난을 치고 약점을 놀리는 행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장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내가 약한 것으로 취급당하게 되고요. 약해 보이면 무시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해 보이고 쿨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학습을 해요. 아이들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무시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강하고 약한 관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조금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밑에 설명해 두었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 이제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과하고 정중히 말하고 위로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이 약하고 뭐 어색하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고 안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사회적인 행동들, 공격하고 비난하고 규칙 위반하고 학교 폭력하고 이런 것들은요, 강하고 세고 이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른들은 친사회적인 행동 교과서에서 말하듯이 넌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는데요,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안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사회적인 행동들, 강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른들은 막 위험하다고 말하는데요, 친구들은 그걸 또 엄청 강하다고 말해요. 너 진짜 미쳤냐? 너 그거에 대해서 너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면서 막 웃으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많은 거죠. 아이들은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처벌, 예를 들면 경찰서를 다녀온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훈장으로 남기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꼭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학부모님들도 반사회적인 행동을요, 강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하고 오지 말고 한 대 패고 오지 그랬어, 이러면서요. 근데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는 건 강한 걸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어떤 부분을 계속 설명했냐면, 내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피해를 입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피해 입히는 건 강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 아이에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방법들이 먹히지가 않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꼭 설명해 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관계들, 예를 들면 친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더 강하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친사회적인 행동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이런 것들은요, 높은 지적인 능력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반사회적인 행동은요, 내 마음대로 하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죄 없이 마구 표현하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사회적인 행동들은요, 내가 굳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친사회적인 행동들은요, 내가 정말 곰곰이 많은 것들 생각을 해야지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더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학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요, 와,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위에 있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에도요,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떤 점을 대단한지 해야 되냐면, 너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고려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무시에 휘둘리지 않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 스스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옳고
그리고 나애가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시선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행동이나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즉 나가 친사회적으로 하는 내 행동의 모습들이 나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충분히 있으면요,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가요. 그 아이 주변에서 막 무시하고 막 너 샌님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대로 하는 게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들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중요한 타인인 부모님, 아니면 나와 정말 친한 선생님, 아니면은 나에게 정말 이제 가까워 있는 친구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겨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요한 타인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신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너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신경 쓰고 유지하고 신사회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행동들이야 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무시라고 하는 자극들이 와도요, 자신이 경험했던 믿음과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멋있는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말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에 대한 놀림이 계속 있어요. 우리 반의 특정 아이들이 제가 하는 것마다 비아냥대고 자기들끼리 절 비웃고 넘어가요. 지나가다가 무시를 주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께 물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전학을 가야 하나 싶어요. 일종의 이 아이가 계속 놀림을 받고 있는데, 자신이 이것을 친사회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까지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벗어난 것인데요. 아이가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냐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가 너무 화난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 아이를 때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통용되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보통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권 안에서 해소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 경찰에게 신고하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친사회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아이들에게 경계를 세우기를 하여도 항상 모든 아이들이 그럴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였던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스스로 아이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잘 안 되었을 때는요, 상당히 이제 좌절스럽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은 부모님이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들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열심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나중에 이 아이가 어려울 때 와서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신은 어떤 것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떠하게 잘 안 됐었고 그것이 스스로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도움을 얻어보는 것을 상당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나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먹히지 않고 무시당하는 경험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굉장히 내가 했던 것들이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내가 좀 별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노력하고 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내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자기 주장 경험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아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건강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발굴해 주셔서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너가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걸 굉장히 잘 해결해내려고 노력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이제 많이 토닥토닥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좀 주의를 돌려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기를 막 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신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신고를 통해서 얻을 것은 어떤 거일 것 같은지, 무엇을 변하면 조금 더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좀 나을 것 같다고 기대하는지,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저는 이걸 상당히 많이 살펴보는데요. 막 이렇게 놀림을 받았던 아이들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신고할 거고 저 아이를 그냥 학교에서 전학시켜 주세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놀림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학교 폭력 상황에 대한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되는데 이 강제 전학 같은 그런 큰 처분은 쉽게 일어나는 처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처분이 안 나올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이 신고가. 너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 주는 이득들도 있을 거고, 근데 너가 신고를 하면서 감당해야 될 것도 있을 거야. 왜냐면 그 친구와 더 이상 어떠한 관계로 더 나아지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의 신고와 심의위원회 개최는 시간이 예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3개월 정도 가까이 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랑 손해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신고는 학교 내에서의 좀 생활부가 있습니다. 인성부, 생활부, 안전부 막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용어로서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생활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이 학교폭력 접수 대장이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접수 대장이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이 되자마자 조사관을 이제 배정을 해주실 겁니다. 이제 아마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서 학교폭력 조사관이 학교로 오게 될 거고요. 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가 이후에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나옵니다. 논의를 해야 됩니다. 자체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원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다 올라가게 됐었던 거였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처벌 말고도 스스로 화해하고 합의해서 이 사건을 학교폭력에서 종결하려고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생겼던 거였어요.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좀 교육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2021년 정도쯤에 생겼던 것 같아요. 자체 해결에는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또한 물적인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때, 학교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복행위가 아닐 때, 이 4가지의 요건들이 전부 충족이 되어야 학교폭력 자체 해결제로 종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체 해결이 만약에 다 충족이 되어도 내가 심의위원회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자체 해결이 만약에 충족되지 않다고 한다면은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구에 이 사안을 의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요. 심의위원들이 이제 피해 학생, 가해 학생, 관련 학생들을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학교폭력 사건들이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어떤 이유냐면,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들은 사건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건 마무리되면은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에서 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변하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이 친구로 인해서 나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니면 혹시 화해할 수 있었는데 안 되는 것들이 생긴다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더 껄끄러워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견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굉장히 어렵고 심리적으로 고통감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신고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적절한 조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폭력이 사실 일어나기 전에 서로 장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경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뭐가 불편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갈등을 해결하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학교폭력의 예방 방법임을 학부모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학교폭력의 신고 이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불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화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상호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꼭 관계가 이 친구와의 관계가 항상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서로 우리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로 남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그렇게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조금씩 연습하는 것들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서 일어나게 되어야 될, 아이가 꼭 습득해야 될 만한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와 같이 잘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틈틈이 또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사회에서 아이가 습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맡았던 전문상담교사 김준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